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성계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두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입니다. 오늘 우리 마중물 토크는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몇 번 우리가 정치인싸 팀에서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게 워낙 복잡하지만 또 오래 걸렸던 사건이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일본 기업들이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돈을 못 내겠다고 하자 재산을 이제 처분하려는 문제 때문에 이 한일 양국 간이 급속도로 냉각됐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해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최종안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일본 기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이 제3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이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신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일단 하면은 일본이 여기에 호응을 해서 나중에 동참을 할 거다. 정부에서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 분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일본 전범 기업의 사과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 이게 좀 불확실해요. 그럼 이게 뭐 하자는 건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대상이 가장 큰 곳이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이랑 일본제철 이쪽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사 청산을 하려고 하는 건지 피해자 청산을 하려고 하는 건지 솔직히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방식이다. 이거를 우리나라 국민 또 피해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인 것 같아요.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장성철 교수님이 다 얘기하셨어요. 다 얘기한 거예요? 나 짧게 얘기했는데요. 아니 왜냐면 맞죠. 사실은 핵심적인 게 어찌 보면 이제 일본 기업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는 전시 동원 체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과거든요. 사과는 일본 정부가 하고 배상은 어쨌든 일본 기업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일본 정부의 사과는 언강행심이고 사실은 지금 배상금을 지금 한국 기업에서 낸다는 건데 일본 기업이 내겠느냐. 그거 지금 장담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먼저 내놓고 나중에 받겠다는 건데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럼 마치 이거를 이분들이 돈 몇 푼 받으려고 이걸 한 거 아니냐. 이거 수십 년 됐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그거를 그냥 어차피 돈 문제니까 그냥 우리가 먼저 해결해주고 나중에 일본이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인데 제가 보기에 일본의 사과라든지 아니면 배상은 이제 물 건너 간 셈이다. 이렇게 해결한다면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외교부가 창의적 접근 이런 운운했는데 그런 고민이 요즘 좀 들었어요. 최근에 성남 FC 사건이랑 하면서 미르 K스포츠 재단 얘기도 나왔는데 포스코 같은 데서 이제 일부 돈을 내게 하자라는 정부의 접근이 과연 이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가당키는 한 일인가? 예를 들어 정말 법리적으로 이제 그런 방식의 기업들의 돈의 협찬을 끌어내는 방식이 혹시 나중에 또 문제되진 않을까? 그에 대해서는 또 진지하게 검토했나라는 고민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 어쨌든 유족 그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분들 이제 소송했던 분들 어떤 분들은 이번 토론회에 불참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대리인을 일부 보내가지고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사과 그다음에 일본 기업은 아니더라도 일본 정부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는 참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정도의 최저선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원칙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정부에서 지금 존중하고 있지 못하다. 뭐가 그렇게 급할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제3자 뇌물죄 이런 식으로 비판을 또 하던데 방금 얘기해 주신 약간 그런 부분을 본인의 상황에 빗대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 대기업들 후원에 너무 또 걱정할 필요 없는 게 구체적인 특혜 민원이랑 결부만 안 되면 대가성만 없으면 문제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걱정할 필요 없으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 아닙니다. 이게 돌고 돌아 문희상 아닌 건데 저도 너무 성급하고 왜 우리 스스로 노력을 더 할 여지를 줄이고 있는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면서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일본 측의 노력도 더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했어요. 계란을 뭐 줄탁 동시인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네. 안과 밖에서 같이 계란을 된다. 뭐 안과 밖에서 같이 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얘기는 우리만 계란을 깨겠다는 얘기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측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천하람 변호사님한테서 잠깐 김병민 위원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정진석 화이팅. 제가 뭐 기억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문희상 그 당시 의장안은 그러니까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참여하고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안으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지금은 근데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은 빠진 안이에요. 네. 그건 한번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시키겠다는 아니긴 아니에요. 아니,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기본적으로 참여를 전제로 저는 네. 했다고 기억하고 있어서 지금은 근데 지금 정부 안에서는 일본 기업은 나중에 뭐 참가하면 좋지만 어쨌든 우리 기업이 먼저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거를 제가 보기에 좀 혼동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 제작진이 확인을 방금 해보니까 문희상 의장 전 의장의 안은 지금 현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일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였다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2 일본 기업 일본 정부 한국 정부 한국 기업 이 2+2인데 네네네.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끼면 이제 2+1이든 1+1이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2+0 아니다. 그게 네.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게는 하면 안 되죠.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중물 토크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또 사안이 또 워낙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조금 길어졌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또 오늘의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정치일사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역시 또 빅뉴스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었습니다. 성남지청이었는데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는 납득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 기소는 될 거라고 보는 분위기가 좀 많던데요. 좀 어떻습니까? 나머지 네 분의 일단 이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국의 그 170석 넘는 정당의 대표를 소환할 쯤이면 기소 정도는 당연히 한다고 보고 기소할 만 하니까 이제 소환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결국은 이제 불구속 기소냐 구속 기소냐 그리고 앞으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문제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불구속 기소를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구속 기소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까라는 문제를 떠나서 그냥 국회 한번 툭 던졌다가 방탄국회 5명을 또 씌우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문제 가지고 또 설 연휴를 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정치적 선택을 해볼까? 검찰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 두산건설에서 성남FC로 간 돈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이미 불구속 기소가 가을에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 형평에 비추어 보면 물론 좀 더 윗급이라고 생각해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동일 범죄면 공범이니까 불구속 기소가 맞는데 그러면 네이버라든가 차병원이라든가 요 정도 기업들에 관한 부분 묶어서 할 경우에는 그분들보다 더 형량이 더 센 거 아니냐 뇌물 액수가 더 크니까 구속 기소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검찰에서. 근데 지금 대장동까지 묶어서 기소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검찰에서 이제 엊그저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 소환하고 나서 조사 결과서 보고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이제 호흡을 고르면서 이번 주에 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설 전에 어떻게 결론을 내지 않겠어요? 뭐가 불구속 기소가 됐든 뭐 구속영장 청구를 하든 그런 식이든. 아니 근데 이제 구속영장을 검사 개인이 어쨌든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이제 뉴스아이킥 진행을 하면서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 한 분과 고민정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네, 희망 사항이죠. 뭐. 그럼 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잘 얘기해놨더라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쫄면 그게 검사냐,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천하람 변호사는 저는 예상하세요? 당연히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180억대 뇌물 사건이면은 실무상 영장 청구 안 하는 경우가 없고요. 그리고 뇌물 사건은 보통 정치인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죄질이 안 좋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실무 단위에서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안 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게 검사 한 명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1야당 대표쯤 되면은 검찰총장 보고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게 당연히 뭐 정책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검찰 조직에서 한 검사가 뭐 부담을 느끼고 쫄아가지고 이거 청구를 못한다. 저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이재명 대표께서 작년 5월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 100% 포기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거 본인은 리스크 없고 그냥 뭐 검찰 리스크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런 거라면은 뭐 그 불체포 특권 이렇게 발동하지 않으시고 법원에 가서 따져보자라고 패기 있게 나오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구속영장 청구는 뭐 검찰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받아들여 주느냐는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 변호사님 얘기를 안 들어볼 수 없겠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영장 청구 하겠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뭐 불구속 수사 원칙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이 구속시키면 유죄, 불구속되면 무죄, 뭐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너무나 또 검찰이 잘 알거든요. 예. 언론도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 다툼이 여지가 많습니다. 여기서 뭐 법리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닌데 네. 이게 뭐 미르 사건이랑 자꾸 연결시키는데 사실 미르는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라진 삼성에서 돈을 안 낸다고 해서 세금을 들어가야 되는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성남 FC는 만약에 광고비가 안 들어오면은 시에 세금이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다음에 뭐 개인적인 이득이냐 아니냐 이것도 이제 따져볼 부분이라 지금 검찰은 결국은 뭐 정치적인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미르랑도 다른 부분이라서 법리적으로 쉽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제3자 뇌물이 쉽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장동과 같이 해서 청구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대장동도 쉽지 않아요. 대장동도 사실은 배임이거든요. 네. 배임인데 결국은 결과론적인 판단이에요. 땅값이 올랐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배임이라는 얘기인데 결과론적인 얘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FC만으로는 명확치 않고 대장동은 뭔가 이제 큰 죄는 지은 것 같은데 까보면 별거 없고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뭐 큰 죄 지었으니까 나쁜 사람 아니냐 이제 이 프레임으로 갈 것 같은데 저는 뭐 두 가지 다 엮든 세 가지 엮든 네 가지 엮든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시도는 하겠지만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현직 부장검사하고 우연찮게 저녁을 같이 먹게 돼가지고 네네. 이 건과 관련해서 좀 검찰의 시각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00% 기소를 하고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하지만 구속영장을 치는 것은 되게 신중하게 할 것 같다. 법원에서의 판단이 이게 조금 좀 다퉈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도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자신들의 수사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좀 다른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성태 회장 들어오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 그 부분을 좀 더 유의 있게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말씀을 꺼내 주셨으니까 예. 지금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과 관련된 또 이슈죠.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자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됐던 이 여러 가지 사법적인 부분 중에 대장동이 하나 있고 성남 FC가 있고 이제 쌍방울 그리고 이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북 송금이라든지 체포가 됐습니다. 예. 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우연의 일치겠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이제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과 연관돼 있는데 세 분의 의견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현 변호사님이 어쨌든 민주당에 지금 당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반론을 좀 충분히 듣는 식으로 좀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다퉈보거나 아니면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네. 명확하게 돈을 주고받은 어떤 증거가 없다. 음. 그냥 얘기만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쌍방울이 북한에 이제 대북 소금금한 예. 70억 달러 관련해서 그게 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될 거다. 70억이겠죠. 70억. 네. 70억. 하나 70억 달러. 70억 달러면 너무 많아집니다. 예. 죄송해요. 7만 달러하고 43만 달러 두 번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그것은 명백하게 불법적인 송금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계좌로 주고받았고 또 누구에게 줬다. 예를 들면은 2018년 12월에는 북한 김영철 전 통일 전선부장에게 7만 달러를 줬고 2019년도 1월 달에는 북한 조선 아태위 소명철 부실장에게 43만 달러를 전달했다라는 부분이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검찰이 이미
그 김성태 씨의 변호사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선 좀 제대로 좀 진술을 해라. 그렇게 좀 합의를 본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만약에 자, 제가요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이런 부탁을 받고 하긴 했는데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거 좀 해주라고 했다라는 진술만 나와도 예. 이거는 상당히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위험한 여러 가지 혐의가 될 수 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 일단 김성태 회장이 갑자기 입국에 동의했다는 거 예. 조금 어떤 혹시 딜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뭐 우리 장성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비 대납은 저는 좀 계속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검찰 눈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검사 전관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많은 변호사 숫자가 상고심까지 2억 3천밖에 안 냈다고? 우리 입장에선 적자야. 이런 거거든요. 예, 검사장들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이게 마지막에 거의 이제 질 것 같을 때 대법원 들어갈 때 그 민변 고참 변호사들한테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그러니까 지사직 날라가고 뭐 대선 주자도 아닐 때 이제 구명 운동처럼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장 찍어서 그냥 이렇게 서명 운동 하듯이 올려준 분들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정치인들 사건은 돈 안 되고 적자인 사건이 많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요. 근데 오직 이 검찰 출신의 혹은 검사들의 자신들의 미래와 노후를 생각할 때 이런 염가에 이렇게 사건을 하다니라는 생각으로 이 의혹을 계속 혼자 증폭시키는 거죠. 근데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 마켓과 현실을 필드를 몰라서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이미 아마 이태영 변호사인가 그쪽 사무실에 돈이 쌍방울에서 갔다가 거기서 다른 법무법인의 무슨 자문 공동계약으로 자금 흐름이 갔을 텐데 네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의혹이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약간 프레임이다라는 네네. 생각이고 다만 이화영 부지사, 아태엽, 그다음 대북송검 이거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 이재명 대표 본인이 기소되거나 뭐 이런 거랑 상관없더라도 네. 어쨌든 측근과 관련된 뭔가 비리 의혹이 터지면 정치적으로는 타격이다. 네네. 그걸 어떻게 부인하냐라는 거고 다만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외환 밀반출과 관련된 부분은 인정을 하겠죠. 네. 신고되지 않은 그 중국을 갔다. 근데 중국에서 북한으로 돈 갔다는 거는 어지간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돈 받은 사람을 소환해서 진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북측에 만약에 있다면. 그러니까 압수수색 하면 되지. 한번 불러가지고 뭐 압수수색 나만 하면 하면 불러. 뭐. 소환한 다음에 뭐 검찰이 안 되니까 이게 남북 뭐 교류 협력 법률 위반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은까지 못 가고 그냥 그 외국환 거래법인가 그것만까지만 이제 기소되거나 정리될 수도 있다. 예. 대신에 이게 아태엽을 통해서 뭔가 간 게 혹시 또 이럴 때 제3자 뇌물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울 때 가능성.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싶은 게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저는 안민석 의원이 자꾸 막 음모론 같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범죄를 줄이고 뭔가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해서 형량을 줄이고 싶어 하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꺼내놓는 내용이 그러면 완전한 허구이냐? 결국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 법원이 그 정도를 걸러낼 수 있는 역량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한 두 가지인데 법조계에서도 친명계 법조인들에 관한 얘기는 꽤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명계 법조인들이 뭐 쌍방울을 비롯해서 좀 여기저기 많이 잘 챙겨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가까운 법조인들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대가성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내야 될 변호사비를 대신 받은 형태, 그러니까 제3자로부터 대신 받는 형태였냐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비라는 거의 성격상 제가 봐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딱 정액제로 정해져 있는 것은 네네.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뭐 사회이사 시켜주고 뭐 해주고 한 것도 그 사람들이 가서 활동을 아예 안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한 대가성 증명하기는 간단치는 않을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 것 같고. 아니더라도 할 수 있었던 자리일 경우에는 네, 또 그렇죠. 이것도 복잡해지는 네,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일 수 있는 거고 음.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대표가 한동안 대북 문제에 관해서 욕심을 되게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성골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북 문제 이런 거랑도 원래 본인이 전문성이나 뭐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경기지사 되면서 약간 평화부지사도 이게 신설 같이 하고 아태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북 협력 이런 걸 많이 하면서 나도 뭔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만들어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쌍방울에서 뭐 아태협이 행사하는 것도 돈도 대신 내고 뭐 이런저런 이화영이라는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월급 주고 이제 공직 들어가고 나서도 차 주고 법인카드 주고 이런 것들 보면 이 쌍방울이 이권이 개입 안 돼 있다면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했겠느냐. 결국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부터 유무형의 어떤 이득을 받았느냐, 저는 그런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광고 빨리 듣고 와서 현 변호사님의 그동안 계속 듣고 계셨으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예, 현 변호사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 오래 기다리진 않았는데 우리 장 소장님이 드디어 이제 법조 쪽까지 영역을 넓히시나. 왜냐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네. 네, 왜냐면 변호사비라는 거는 사실 실체가 없어요. 지금 그 당시에 아마 예전 기억하실 텐데 뭐 20억이 뭐 변호사 사무실로 입금됐다 이 얘기 있었는데 네. 그 후에 흐지부지 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쌍방울의 M&A 관련된 뭐 그 자금이었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필이면 그 법무법인이 다 같은 데예요. 이태영 네. 변호사나 이남석 변호사나 뭐 그 검찰 출신들이 몇 번 만든 법무법인이었는데 사실 이태영 변호사 말고 다른 분들은 다 윤석열하고도 가까운 분이에요. 이남석 변호사는 특히 가까운 분이고. 예. 근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아니라 말씀처럼 이제 대북 송금 문제로 갈 수 있어요. 대북 송금 문제로 갈 수 있는데 연결고리는 있는 거죠.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 통해서 대북 사업을 했다는 건데 지금 천 변호사님 좀 오해하시는 게 아태협이라는 거는 이제 경기도가 만든 데가 아니고요. 원래 네. 있던 조직, 원래 민간 조직이고 안부수 회장이 여기서 이제 핵심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원금을 본인이 횡령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제 송금하는데 어쨌든 뭐 도움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과의 연결고리는 아태협 안부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그러면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엔 포커스일 것 같고. 근데 제가 봐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도움을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도 거기까지 가진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송금 문제라든지 여기까지 가진 않고 뭐 법인카드라든지 렌트카 요 부분으로 간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조사가 어떻게 될 거냐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보기에도 검찰이 포커스는 아마 지금 대북 송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네. 옛날에 공안부. 네. 수원지검이 아시겠지만 중앙지검 다음으로 크거든요. 네. 특수부 공안부가 다 여기 매달려 있어요. 특수부는 사실 어찌 보면 이분이 사실은 이제 전주 쪽에 유명한 이제 조폭 출신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M&A를 하면서 기업을 많이 인수했어요. 네네. 예전에 주가 조작하다 걸려가지고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주가 조작할 때 수사했던 분들을 다 사회이사로 영입했어요. 검사 출신들. 지금도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결국은 윤석열 쪽에 가까운 사람들 검찰 출신 정관들을 많이 선임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 많이 들리거든요. 예. 그 얘기 뭐냐면 어느 정도 지금 뭐 딜 안 했겠냐 이러지만 사실은 본인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도 있어요. 잡힐 때도 좀 의심스러운 게 지금 원래 그 유명한 골프장에서 그렇죠. 이렇게 그게 골프를 왜냐면 치다가 사실은 겨울에 골프 치는 분들은 다 알아요. 네. 태국에 정말 많이 가거든요. 한국인들. 네네. 다 가면 한국말 다 들려요. 옆에서. 볼이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인데 그 한국인들 많이 가는데 갔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나 잡아가시오 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또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들어가겠다 한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분명히 얘기는 됐을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이 원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뭔가를 제시하길 바랄 거고 네네. 김성태 대표가 원하는 거는 본인의 죄들 지금 일반 출이나 이런 거보다는 제가 보기 이분의 관심은 쌍방울을 어떻게든 뭐 살리든지 기업을 존속하는 게 목적일 거예요. 네네. 이거를 위해서 다른 걸로 막 뒤져가기 시작하면 이제 회사가 붕괴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저는 어느 정도 뭐 서로 간에 이 딜은 되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북한의 송금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정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거다라는 또 예측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성으로 불법 송금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전례가 있잖아요.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하고 난 다음에 현대건설을 통해서 5억 달러 불법 송금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례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까지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거다. 좀 이런 얘기를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쪽이 이재명 대표 쪽을 그렇게 신뢰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면 자기들이 직접 했겠지. 그렇게 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검찰 측에서는 들여다보는 볼 수도 끝에 있다. 거기까지도 네, 볼 수 볼 있다. 수도 뭐 이런 있다. 또 분석이시고요. 근데 그게 뭐 일리 있는 게 지자체 차원에서 그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통일부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거 오케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쌍방울 같은 경우에 내희 회사잖아요. 특별히 대북 사업을 뭐 할 게 있느냐. 그거는 계열사 있던 지분 구조 갖고 있던
엔사가 있는데 나노스? 네, 나노스라고 지금 상장 폐지가 아마 됐던가요? 하여튼 거기 주가를 이제 부양시키는 테마 소재로 쓴 거죠. 결국은 그게 이제 김성태 회장의 이제 노림수였던 거고 실제로 뭐 대북 사업을 뭐 엄청 속도감 있게 뭐 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뭔가 소재를 만들어서 주가 부양의 핵심이었던 것 같고 아마 우리가 모르는 배임 횡령건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려주고 뭔가 검찰이 원하는 걸 좀 주는 그런 식의 딜을 뒤에서 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전환사채라든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들여다볼 수는 없고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김성태 회장의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협조를 잘 해주면 이분이 옛날에도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원래 그 플리바게닝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좀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추측과 분석이죠. 아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근데 드러나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해가지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노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주가를 너무 그때 심하게 띄워가지고 심할 때는 코스닥 시총 2위까지 갔었어요. 정말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범죄 규모가 이게 레벨이 달라요. 네. 지금 이번에 그 태국에서 잡혔을 때도 수십억 원어치 현금을 그냥 들고 있을 정도니까 그게 다 횡령 배임이거든요. 아마 제 추측입니다만. 그러니까 아무튼 뭐 간단치는 않을 거다. 옛날에 이분이 주가 조작했을 때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SBS가 보도했을 때는 자기네가 자체 전수조사한 거는 쌍방울 계열사 쪽에 사회이사한 사람이 한 40명쯤 되면 법조인이 17명인데 검찰 출신이 9명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면 이게 어디까지 또 게이트 뒤지면 어디까지 나올까 전방위로 로비를 분명 했을 텐데 들여다볼 게 많습니다. 그래요. 뭐 이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것만 짧게 네 분께 의견을 좀 듣고 바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죠.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할 때 약 40여 명의 이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이제 당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뭐 취재진들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까지 이제 몰리면서 정말 혼잡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의견이 좀 나뉩니다. 조응천 의원도 비판을 했던 건 어쨌든 당세를 뭐 과시하러 간 거냐 이렇게 되면 또 방탄 프레임이다. 라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거기서 혼자 가야 되냐 이거는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이거는 민주당 전체의 문제로 검찰에서 이제 민주당을 공격한 거다 민주당 당사도 압수수색하지 않았냐 뭐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혼자 갔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같이 갔어야 됩니까에 대해서 이미 뭐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걸 바라보시는 시각이 궁금해서 네 분의 의견 짧게 듣겠습니다. 혼자 가셨어야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비리 혐의 리스크를 민주당과 진보 진영과 등치시켜서는 결코 좋지 않다. 10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리 검찰 보복, 탄압, 정치 보복 이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라는 인식이 더 높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민주 진영이 좀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우선적으로 나 혼자 가서 고독하고 외롭게 조사받고 수사 받을게요. 근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도 당연히 그게 맞죠. 근데 맞는데 이게 인지상정상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반대로 생각해서 뭐 우리 당 대표가 갑자기 뭐 이렇게 검찰 출석하는데 또 아무도 안 가기도 좀 못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다만 그 정치적으로는 뭐 이제 혼자 가는 모양새가 전 이재명 대표에게서 좋을 수는 있지 않았나. 약간 핍박받는 그런 그림. 탄압받는 느낌이 저는 솔직히 별로 안 들었어요. 이번 뭐 유력한 정치인들이 다 둘러싸여 있고 또 게다가 포토라인에 바로 서신 것도 아니고 뭔가 무슨 대선 후 그 운동의 연장선인 것처럼 이렇게 약간 걸어 올라오시면서 지지자들과 이렇게 호흡하면서 오시는 부분들이 글쎄요. 저는 별로 메시지적으로 좋지 않았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가 현실적인 거는 대장동이든 쌍방울이든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어떤 식으로 회자가 되냐면은 따라 나오는 의원들이 줄면 이재명 대표 당에서 영향력 떨어졌네 이런 거고 늘어나도 40명으로는 방탄이 부족한가 보다 이제 더 두터운 방탄복을 입으려고 하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게 정치적으로 뭐 하나 좋을 게 없지 않나. 그냥 본인이 명확하게 선언을 해서 이번에 나 혼자 간다. 아무 따라오지 마라. 포토라인에서 바로 들어갈 거다. 정도로 그냥 했으면 깔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 민주당에서는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혼자 가면 혼자 갔다고 뭐라 했을 거고, 맞아요. 여럿이 가면 또 여럿이 갔다고 뭐라고 한다. 선언을 하면은 좀 더 낫죠.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고 예. 그게 부당하다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천하람 변호사 포인트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뭐가 더 효과적이었을 거냐, 그리고 뭐가 더 유능한 거냐라는 측면에서 그런 고민을 해봄직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소환되는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건 뭐 비난할 문제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옆에서 조언자 그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가 좀 더 나았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지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수사 결과가 달라지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이건 뭐 그런 대로 그 정도 비중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긴 의견보다는 짤막한 네 분의 의견이 듣고 싶었던 거고요. 아니 아까 말씀처럼 혼자 가면은 아결국 봐라 이재명 주변에 아무도 없다 이 얘기 당장 했겠죠. 뭐 한 40분 오셨다는데 저도 그날 있었거든요. 쭉 있었는데. 가셨었어요 성남시청에. 근데 저는 밖에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성남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원래 성남이 어쨌든 정치적인 기반이다 보니까 제일 많이 오셨던데. 결국은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거를 뇌물로 기소하고 재판하기 시작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 FC 시민구단 운영하는 데는 아마 다 문 닫아야 될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자체장들이 앞으로 어떤 개발 사업도 못해요. 그냥 개발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뭔가를 혜택을 주고 뭔가를 회수하는 과정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용적을 올려주고 용도 변경해주고 기부 체납 받고 그런 과정인데 그거를 뭐 돈으로 했냐 아니면 물건으로 했냐이지만 결국 구조는 똑같아요. 시에 내냐 뭐 아니면 FC에 내냐 뭐 그 차이밖에 없는 거라서 이거를 기소하는 거에 대한 당연히 그 성남에 있던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반반이 있는 것이고 조홍천 의원님은 제가 보기에 뭐 아직도 검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왜냐하면 뭐 김성태랑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더 큰 리스크라고 혼자 가라 그러면 본인이 그럼 만약에 수사받고 재판받을 때 그럼 뭐 주변 사람들이 아유 도와주겠습니다 했을 때 아닙니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이재명 대표랑도 뭐 연선 동기도 가까운 사이인데 사실은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검찰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이제 검찰의 시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혼자 가고 뭐 김성태가 뭐 있는지를 어떻게 아시는지 얘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조홍천 의원이나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럼 그냥 검찰에 가서 수사하면 되지. 아직도 뭐 정치하는 거 맞느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울 때는 어찌 보면 그냥 뭐 도와주든가 아니면 그냥 침묵을 지키면 되는데 이렇게 어찌 보면 소금 뿌리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좀 너무 나가신다. 본인이 아직도 그냥 검찰에 계신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뭐 이제 기소건이 또 나오면 우리가 이야기할 시간이 충분할 것 같아서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이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우리가 시간이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안보 리스크냐? 또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비판이 나왔습니다. 야당에서 하는 비판인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했기 때문인데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은 날이었죠.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이 전술 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을 것. 우리도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건 이제 어쨌든 핵무기를 얘기하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이제 그 국방부 차관이 이제 한 방송에 CBS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도 제가 쭉 살펴봤더니 원론적인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미국에서는 그 전에도 바이든이 노를 한번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핵무기와 관련돼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한미 동맹에 추구하는 바다 이렇게 또 한번 선을 긋는 그런 모양새가 돼가지고요.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어쨌든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는 공적인 자리였고 어쨌든 뭐 공개가 되는 회의석상이었잖아요. 이건 공적인 의견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얘기는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핵을 언급을 하긴 했지만은 사실 이게 뭐 당장 우리가 뭐 핵 개발을 하겠다, 뭐 핵무기를 보유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상황이 좀 심각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처럼 원론적인 얘기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뭐 사실 벗어난 적이 없죠. 근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과연 잘 달성될 것이냐. 그리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뭐 예를 들면 도발 수준을 높이고 이런 경우에 우리라고 그럼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북한에 대한 하나의 압박을 주기 위한 뭐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을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신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계산할 게 너무 많잖아요. 뭐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뭐 탈퇴부터 해가지고 뭐 아니 이게 석유가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 기술만 놓고 보면 아마 지금 우리 빠지고.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이고 이 정도의 원전 능력이면 몇 달이면 만들려고 뭐, 하면 그렇죠. 못 만들겠냐라는 건 아마 모두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저희가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드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미국 측에서 NPT 얘기를 꺼냈어요. 네. NPT 어쨌든 이게 핵 준수해야 된다. 확산 금지 조약. 그렇죠. 왜냐하면 뭐 북한도 아시겠지만 NPT 가입했다가 탈퇴하면서 결국은 간 그랬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뭐 이란도 그런 모양으로 간 거고, 지금 어찌 보면 NPT라는 게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 물론 이제 뭐 힘의 논리를 따지면 강대국끼리 핵 보유국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라고 따질 수는 있는데 현실적인 거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란과 북한과 우리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결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다음에 결국은 모든 자원, 특히 뭐 석유라든지 수입해서 쓰는 나라인데 NPT 탈퇴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출 수입이 다 막히죠. 막힐 거 아니에요. 막히죠. 석유 안 들어오고 수출 네. 안 되고.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처럼 가는 거거든요. 그냥 이제 나무 갖다 떼고 그다음에 공장도 다 멈춰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작년 500억 이상 적자 그러고 삼성전자도 지난 4분기에 거의 적자 면했다 그러고 하이닉스는 적자라 그러고 예. 사실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게 저는 뭐 이제 한반도 리스크라는 게 결국 그런 거잖아요.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게 외국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투자자라든지 이런 데서 과연 어떤 신호가 되겠느냐.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도 분명히 지금 보수 측에서는 계속 북한 비핵화라 그러지만 백악관에서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 목표다. 네. 그러니까 남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과연 맞서서 지금처럼 뭐 전술 핵배치,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냐? 저는 국내용이라 봐요. 이분이 저는 보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보수나 이쪽에서는 옛날부터 계속 뭐 핵무장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대통령이 입으로 꺼내서 공식적으로 미국과 어느 정도 맞서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과연 본인이 어느 정도 이 경제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이걸 갖고서 이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핵 훈련과 그쵸. 관련된 거였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네.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한 번 어쨌든 노라는 메시지가 지금 미국 측에서도 나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핵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처음 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 사람들은 왜 안 했을까?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핵이라는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거의 파멸로 몰아 넣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시원하게 말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와,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구나. 야, 북한이 핵 보유했으니까 우리도 핵무기로 대응해야지. 이거는 저 같은 평론가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명확하나하잖아요. 앞에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그러한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를 원론적인 얘기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것이 과연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인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걸 꼭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당장 우리가 핵을 개발하겠다, 뭐 가지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옵션을 열어두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북한, 미국, 중국을 향한 어떤 동시다발적인 압박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한 충분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로서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옵션을 열어둔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뭐 미국 뭐 브루킹스 연구소 이런 데랑 뭐 우리 뭐 국가연구원 이런 데서 한 거 보면 예. 국가전략연구원 이런 것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우방이라고 하는 뭐 호주 이런 데는 사실 핵 잠수함 같은 것도 제공하고 네. 뭐 이런저런 굉장히 다양한 조치들을 하면서 또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소극적인 면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어떤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이 충분한 수준이냐 이런 거에 대한 또 그 한국 측의 반론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다라고 해가지고 손 놓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냐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조건을 붙이면서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압박도 하고 지금 상황에 판도 한번 흔드는 뭐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뭐 이 정도로 생각됩니다. 저는 뭐 판을 흔들어 보기 위한 카드가 아니라 그냥 신중치 못한 태도와 생각 속에서 나온 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강하게 비판하세요. 네, 굉장히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보수 아니 근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재밌는 건 있어요. 아 우리나라 보수는 더 이상 친미 보수가 아니라 반미 보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국가가 국익 우선이죠.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거 제가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어쨌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핵 무장을 하게 될 경우에 국제사회 제재가 들어올 거고 그냥 뭐 한 2주면 나라 망할걸요. 실제로 우리의 대외 의존성과 그런 것들은 그렇게 심하다는 거죠. 미국이 우방이라고 해서 핵을 용인한 사례는 인도 한 국가 정도인가요? 이스라엘 그 정도인데 좀 다르죠. 인도는 파키스탄이랑 서로 그렇죠. 이제 한 거고 그래서 완전 얘기가 다르고 이게 그러면 일본까지 핵무장을 용인하게 되는 결과로 가져갑니다. 어차피 중국이랑 러시아는 갖고 있으니까. 네네. 그럼 한반도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 국민연금이나 그 기관 투자자부터 반대할걸요. 동북아 안보 리스크가 더 커져가지고 주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보적으로도 문제고 경제적으로 문제니까 이거는 정말 다시는 이러면 안 되고 군 면제자 대통령에 대한 의혹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국방과 안보를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데 이런 신중치 못한 태도로 하면 근거 없는 불신이 근거 있는 불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김준우 변호사에 하나 보태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거의 네. 다 되는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주 국방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네. 그러면서 핵무장으로 간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걸 다 미국에 의존해야 된다. 한미 연합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핵무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제가 보기에 모순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모든 걸 다 미국이 어떻게 의존해요? 아니, 그리고 맨날 툭하면 이제 전략 무기 뭐 반입해야 된다. 맨날 이러고 있는데 이 당장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걸 그러니까 일괄적인 태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주국방 할 거면 그냥 계속 그렇게 가든가. 아니, 뭐 동시에 당연히 미국에 의존할 거면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일단은 큰 고민이 없는 분 같아요. 아, 그렇지 않죠. 이거. 아무 생각이 없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전 변호사님도 저희가 그래도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는 시간은 이 안건 관련해서 드린 것 같아서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군요. 예.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실의 발표와 관련해서도 뭐 추후 미국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또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